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화학2, 분자운동과 상호작용, 그리고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 기체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단어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기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테고요. 네 가지 법칙이네요. 자,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운동론, 기체 분자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혼합 기체에서 각각의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체의 성질, 그래서 기체의 먼저 압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어떻게 우리가 배웠던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 법칙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압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압력이라는 것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지만 정의가 다음과 같죠. 단위 면적당 정해진 면적 안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 교재에도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많이 이용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을 절반 정도 담고 가득 다른 물에다가 이와 같이 스펀지에다가 올려놓으면 다음과 같이 스펀지가 물이 많이 들어있는 쪽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즉 눌리는 힘, 압력이 더 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때 나와 가의 차이점은 바로 질량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력,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나와 나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물이 가득 든 삼각 플라스크인데 나는 뒤집어 있어서 스펀지와 닿는 이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량은 똑같고요. 그때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깊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면적이 작아지면 압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압력을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래서 단위는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사용하냐면 물리에서는 이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단위 제곱당 가해지는 힘의 크기를 뉴턴으로 이렇게 표시하죠. 자, 그러면 기체에서 압력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물체에서는 아까처럼 스펀지 위에 삼각 플라스크가 있어서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물이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눌리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을 가해져서 압력이 생기는데 기체의 경우는 그럼 누가 이 힘을 가하느냐? 바로 풍선의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선을 불어가지고 가득 묻게 되면 풍선이 찌그러지지 않고 일정한 모양으로 다음과 같이 유지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풍선은 탄성력이 있어서 복원력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찌그러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이와 같이 운동하면서 기체의 풍선의 표면과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있죠. 그 충돌이 이 풍선을 계속 부딪히면서 힘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서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풍선이 있어요. 풍선이 있는데 뭐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풍선이 계속 탄성력 때문에 원래대로 이렇게 찌그러지려고 하지만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줄어들려고 하면 때리고 줄어들려고 하면 때리기 때문에 이 충돌에 의해서 풍선이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풍선에 가해지는 힘은 바로 무엇이냐면 분자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운동이 풍선면과 충돌하게 되고 그 분자가 그리고 풍선벽에 힘을 가하는 것이죠. 즉 분자 운동이 바로 이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힘이 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분자의 충돌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고 이 압력은 그렇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기압에 대해서 보죠. 자, 대기압이란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체가 풍선 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공기죠. 이 공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체 분조운동 충돌에 의해서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기압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바로 그 대기압을 측정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토리첼리죠. 자, 우선 이 가 그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수온을 수조에다 가득 담고 이렇게 유리관을 이렇게 끼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리관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죠. 자, 왜냐하면 기체 분자들은 다음과 같이 사방에 있으면서 사방에 충돌을 하지만 여기서만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유리관 안에도 공기가 들어있고 충돌이 일어나고 이 밖에서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온의 표면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는 유리관 안이나 유리관 밖이나 모두 똑같기 때문에 수온의 높이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이런 유리관에다가 실린더에다가 위에가 끝에가 막혀있는 한쪽 끝에가 막혀있는 실린더에 수온을 가득 담고 마개를 막은 다음에 수조에다가 담급니다. 그런 다음에 뚜껑을 열게 되면 수온이 중력의 힘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계속 끌려 내려와서 이와 같이 수면의 높이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정도 어느 정도 끌려오다가 이 수은 기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똑같은 수온이기 때문에 내려와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가 바로 토리첼리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공기 중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바로 이 수은의 면을 때리게 되고 이 수은의 면을 때리는 힘에 의해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 올라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지금 공기가 없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충돌이 여기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기체 분자들이 풍선 안에서 풍선 표면을 때리듯이 수은 표면을 계속 때리고 그에 의해서 힘이 가해져서 수은 기둥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기압의 크기는 바로 이 수은 기둥의 높이로 측정을 했습니다. 바로 대기압의 크기는 얼마만큼이냐면 760mm의 수은 기둥을 받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은 1기압, 1아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물리에서는 이미 압력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바로 압력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제곱미터당 뉴턴이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PA라고 쓰고 파스칼이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자, 근데 이 파스칼이 얼마나 작은 단위냐면 대기압이 있을 때 101325 10만 1325 파스칼이 바로 1아톰의 크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단위가 작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기압의 측정 단위로는 작기 때문에 100개의 단위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헥토파스칼을 붙여가지고 이와 같이 쓰고 1013.25 헥토파스칼이 바로 1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단위가 또 뭐가 있냐면 1ml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 그게 바로 1토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760 토리첼리의 이름을 딴 단위가 되겠습니다. 토르와 같다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나타내는 지금 단위가 지금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쓰이는데 화학에서는 주로 아톤 단위, 그 다음에 밀리밀리 HG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과 같이 수은 기둥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U자관에 수은을 이렇게 담아둡니다. 그래 놓고 수은의 평형을 맞춘 다음에 다음과 같이 한쪽 기체가 갈려있는 이 기체를 이쪽에 연결합니다. 자, 만약에 이쪽 기체가 힘이 대기압보다 약하게 되면, 즉 이쪽에도 기체가 있고 이쪽에는 공기가 있어서 대기압이 누르고 있으니까
이쪽 기체에 의해서 충돌하는 힘과 이쪽 기체에서 충돌하는 힘에 같다면 수은 기둥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겠지만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더 크다면 이 힘에 의해서 이 작은 힘 쪽으로 수은 기둥이 몰려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성립되냐면 기체에 의해서 생긴 압력 더하기 수은 기둥 높이 h만큼의 압력은 바로 누구하고 같은 거냐면 대기압의 힘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기체의 압력은 바로 대기압에서 수은 기둥의 높이만큼의 압력을 빼주게 되면 우리 기체의 압력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이번에는 기체 쪽에서 더 세게 작용하고 있고 대기압이 밀렸다면 바로 기체가 누르는 압력 P 기체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대기압 더하기 수은 기둥이 누르는 이만큼의 높이 차이의 압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대기압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증명한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보일이 한 실험은 다음과 같은 제익자관을 이용해서 여기다 수은을 부으면서 실험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떤 실험이었는지 한번 제익자관을 다음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제익자관 안에 수은을 부으다 보면 수은이 이와 같이 잘 떨어지다가 다음과 같이 수은의 높이가 같은 지점이 생깁니다. 자, 그 말은 이쪽에 지금 수은을 붓다 보면 이쪽에 공기가 갇힐 때고 그러면 그 공기의 분자운동에 의해서 지금 이게 펜이 이 화면에서는 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이 기체 안에들이 기체 안에서 분자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무질서하게. 그러면서 이 수은의 표면을 때리고 있겠죠? 반면에 이쪽에 있는 통에 있는 대기와 통에 있는 이 대기압을 유지하고 있는 공기 분자들도 이 수은의 표면을 때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기체가 때리는 압력과 이쪽에 기체들이 때리는 압력이 지금 현재 같기 때문에 수은의 높이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인을 한번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수은을 다음과 같이 주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수은이 이쪽에만 차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차오르고 있죠. 근데 수은의 높이가 이쪽이 더 높습니다. 자, 그 말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압력이 현재 대기압 더하기 이만큼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수은을 주입해 보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수은을 주입할 거냐면 기체 공기의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다음과 같이 수은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공기의 부피가 처음에 부피를 1로 잡았는데 0.5로 절반으로 줄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쪽에서 가해지고 있는 압력을 비교해 보면 여기의 압력과 여기의 압력이 같으니까요. 여기의 공기 압력은 대기압 더하기 이만큼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습니다. 자, 그때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얼마냐면 760mmHg예요. 즉 이만큼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 지금 1기압이고 대기압이 1기압이에요. 즉 현재 2기압의 힘으로 여기에서 눌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의 압력은 여기와 같아서 여기도 2기압이 되는 겁니다. 자, 공기의 부피가 절반으로 줄었을 때 기체의 압력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2배의 힘으로 누르면 공기의 부피는 절반으로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 수업으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일이 실험을 하면서 공기의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를 증명하였습니다. 즉 압력이 P일 때 그때 기체의 부피를 V라고 한다면 압력이 2배가 됐을 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기체의 부피는 절반으로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압력이 4배로 증가하면 기체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죠. 즉 부피와 압력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더라?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 즉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 관계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비례상수 K를 곱해주고 다음과 같이 P분의 1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P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보내면 압력과 부피를 곱했을 때 일정한 비례상수인 K가 상수가 나오더라. 즉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단 어떨 때? 온도가 일정할 때. 그리고 기체의 양도 지금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겠죠.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 보일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자, 이거를 기체 분자 수준에서 한번 해석해 보면, 자, 여기에서 외부 압력이 일기압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이 안에 피스톤의 기체 분자가 다음과 같이 분자 운동을 하면서 이 피스톤 벽면을 이렇게 때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이 기체 분자가 때리는 힘의 세기하고 즉 압력과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지금 일정하게 같기 때문에 지금 이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압력을 2배로 늘려줬어요. 더 무거운 추를 올려놓은 것이죠. 그러면 대기 압력에다가 이 추의 무게까지 합쳐져서 얘의 부피는 줄어들 것입니다. 기체의 양에는 변화가 없고 온도도 일정하기 때문에 기체의 분자 운동의 속도와 충돌수는 초반에는 같았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안에 압력이 작고 이 부피는 줄어들겠죠. 근데 점점점 부피가 줄어들다 보면 이 기체 분자의 속도는 똑같지만 공간이 줄어들면서 이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과 얘네들이 충돌해서 생기는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같아지고 나면 부피가 일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피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서 일정해지냐면 바로 2분의 1로 줄어들면서 일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반비례 곡선이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압력 또는 부피에 대해서 PV 곱에 대한 값은 아까 이게 어떤다고 그랬죠? K로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는 수평선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반면 압력과 부피의 역수와의 관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히 K로 일정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V는 K 곱하기 P분의 1이었으니까요. 이것을 다시 해주면 일정한 값이 나올 것입니다. 자, 개념 심화였나요? 시야 확장에서 이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보일의 법칙 반비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에서 A 지점에서 즉 P1 압력에서 V1 압력일 때 즉 A 지점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P1 곱하기 V1이었습니다. 이 사각형의 높이는 P1 곱하기 V1. 자, 이게 얼마였냐면 K였죠. 즉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K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 B 지점으로 갔을 때 즉 P2 곱하기 V2 이것도 얼마죠? K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K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S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면 결국에는 S1과 S3도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일의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 관계에 있고 그래서 비례상수를 써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더라. 자, 이때 P를 이항해줘서 이와 같이 써주면 이 K 값은 항상 일정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끌 수 있는 결론은 자, 이 상태의 A 지점이든 B 지점이든 C 지점이든 D 지점이든 어느 지점에서의 곱도 결국에는 K로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처럼 P1, V1의 곱은 P2, V2의 곱과 같다고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제 문제가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예제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를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얘기하였습니다. 샤를이 실험적으로 뭘 증명했냐? 0도씨에서 온도를 1도씨 올리면 그때의 부피가 0도씨에서의 부피에 비해서 273도씨 273분의 1만큼 증가하라는 것이죠. 1도씨 증가했을 때. 자, 그래서 처음에 V 0도씨에서 부피를 V0라고 했을 때, 그때 1도씨가 됐을 때는 V0에다가 V0의 273분의 1만큼의 부피가 증가하더란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걸 관계로 식을 세워보면 부피는 처음 V0에서 T도시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V0만큼 부피가 증가한다고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절대온도 T로 변환해주면 다음과 같이 V는 273분의 V0 1 플러스 1이 아니죠. 273 플러스 T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바꿔보면 273분의 V0 이것을 우리가 절대온도 T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와 온도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그 관계를 273분의 V0T로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온도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식으로 돌아와서 이 식에서 절대온도라는 것은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그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0을 대입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V0는 V0 273분의 T가 되고 이것을 약분해서 쓰면 마이너스 273이 바로 T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0이 되는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그때의 온도를 마이너스 273이라고 하고 이때의 온도를 열약학적 0도 또는 켈빈 0도, 절대 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그래프를 화씨 온도에서 켈빈 온도로 바꿔주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마이너스 273도씨를 0으로 잡은 다음과 같은 절대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샤를의 법칙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게 두었을 때 다음과 같이 섭씨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같아지고 만약에 0도씨에서의 부피를 V0라고 했다면 그 부피가 2배가 되는 지점 즉 이 V0는 273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 부피가 2배가 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전대온도와 부피의 관계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되고 이것을 T분의 V와 온도와의 관계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값을 갖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피는 바로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 앞에서 보일의 법칙에서처럼 다음과 같이 K로 일정해지고 T분의 V는 온도에 따라서 일정한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일-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일-샤를의 법칙은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섞어놓은 것이죠. 자, 이때 압력과 부피를 그래프기 때문에 이것은 보일의 관계, 보일의 법칙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보일의 법칙은 온도를 일정하게 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온도가 처음에 일정한 T1일 때가 있고 나중에 두 번째 실험에서 T2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T1의 온도가 T2보다 컸을 때 T1이 T2보다 큰 상태에서
T1으로 일정하게 했을 때 압력과 부피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고 T2를 그려봤을 때 압력과 부피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면 둘 중에 어떤 게 온도가 높은 그래프냐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자, 그 관계는 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했다시피 압력을 일정하게 둡니다. 압력을. 자, 압력을 일정하게 뒀을 때 자, T1 온도에서는 부피가 다음과 같이 이 값을 가졌어요. 여기를 불이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2에서는 부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샤를의 법칙에서 살펴봤듯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피는 어떻게 됐죠? 둘의 관계는 비례 관계였죠. 그러니까 부피가 큰 V1인 상태를 갖는 T1이 온도가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 그래프에서 압력과 부피 관계 그래프에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프가 위쪽으로 이동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온도와 부피 관계 그래프로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음과 두 개가 같이 다음과 같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압력이 더 높은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도와 부피이기 때문에 샤를의 법칙을 기본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일정하게 변수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일정하게 온도를 놓았을 때 압력이 얘는 P2일 때는 여기 부피를 갖게 되고 P1일 때는 여기에 부피를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일의 법칙에서 얘기했듯이 자,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피는 작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피를 갖는 바로 P1이 더 높은 압력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온도와 부피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누우면 누울수록 더 높은 압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자, 보일-샤를의 법칙을 섞어보면 보일의 법칙은 부피가 압력과 이런 관계에 있었고요. 샤를의 법칙은 부피가 온도와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관계를 섞어줘 보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고 쓸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이쪽으로 넘기면 PV는 다음과 같이 T라고 쓸 수 있고 이때의 비례상수를 K를 집어넣어서 이퀄 상태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세로축을 PV로 놨을 때 온도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면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PV 값도 증가하겠죠? 다음과 같이 정비례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때의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K가 된다고 비례상수인 K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 한편으로 좀 불우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이유가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제안하고 나서 50년 동안 이 가설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아보가드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다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후에 인정받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무엇이냐?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안에 얼마만큼의 같은 몰수의 기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즉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기체 1몰을 이 피스톤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273도씨 라고 책에는 지금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273도씨가 아니고 274켈빈 즉 0도씨에서죠. 자, 즉 1몰의 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바로 22.4리터의 부피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피스톤의 몰수를 2배로 증가시키면 그 기체의 부피는 44.8리터가 되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22.4리터의 1몰의 기체가 들어있다면 44.48리터의 부피 안에는 2몰의 기체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체의 부피도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체가 들어있는 게 1몰 들어있을 때는 충돌수가 만약에 n이었다면, 이 피스톤에 가해지는 충돌수가 n이었다면, 기체의 양이 2배로 증가했다면, 2n배로 증가했다면 충돌수도 그에 상응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수가 증가해서 부피도 이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체의 몰수와 부피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비례의 관계라는 것을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총망라해서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은 뭐였냐면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었고, 샤를의 법칙은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었고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부피와 몰수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세 법칙을 총망라하게 되면 부피는 바로 압력에 반비례하고 몰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V가 얘네들과 같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앞에서의 특정한 상수, 비례상수 값을 우리가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데, 이 비례상수를 우리가 앞에서는 K로 썼지만 이상기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쓰냐면 K라고 쓰지 않고 R로, 대문자 R로 다음과 같이 바꿔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V는 P, NT 비례상수 R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써주면 PV는 nRT라는 유명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교재 40쪽에 나와 있는 집중분석 이상기체 방정식과 그래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압력 부피, 두 번째 절대온도와 부피, 세 번째 기체의 양과 부피, 그 다음에 네 번째 압력 부피와 압력 부피와 절대온도 그래프가 순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선생님이 보이-샤를의 법칙 설명하면서 한 번씩 거론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직접 공부해보고 예제도 풀어보면서 다음 시간에 친구들과 모둠별로 모둠 토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는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부분 이 부분이 있죠. 이 내용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으로 기체에 관련된 성질을 나타내는 법칙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체분자 운동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